심리나 수급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간다면은 경기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수출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그에 발맞춰서 기업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봐야 되는데, 대형 수출주이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주.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이신 이경민 팀장과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 이경민 팀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세 원자죠. 네, 강세장을 주장하시는. 네, 지금 일단 코스피가 3,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이제 1,000선에 이제 네. 안착한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하루하루 보면은 네, 좀 왔다 갔다 그렇죠. 하긴 하는데. 일단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3,000선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흐름에서는 벗어났다. 그런데 3,200을 넘어섰는데 연초랑은 너무나 다른 분위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역사적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주도주는 좀 쉬는 가운데 그동안 좀 소외주라고 말했던 시클리컬이나 금융주들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들에 있어서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5월 3일부터 있을 공매도 재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코스피는 3,200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냐. 결국에는 펀더멘탈이다, 실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나 불확실성 변수들, 뭐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변수들은 많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경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흐름들이 얼만큼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검증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3,200이 왔지만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오른 그렇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하향이고, 그대로 있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네. 다 이렇단 말이죠. 네. 이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일단은 성장에 대한 기대들은 일정 부분 많이 반영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에 대해서 더 액티브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대형주들, 그리고 기존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 올해 1월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좋을 거야 라는 것들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좋아질까 라고 걱정을 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쪽이 좋았어? 라고 어느새 생각하는 순간 얘네들이 이만큼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 같아요. 기존의 주도주들을 벗어나자니 조금 아쉽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따라가자니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금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다 좋다. 다 좋다. 네. 그래서 제가 2분기 때 좀 상승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근거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좀 부진했던 기존 주도주들로 움직일 할 거고요. 그리고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금융주라고 말하는 지금까지 1분기 때 굉장히 좋았던 업종들도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2분기, 3분기 초중반이 굉장히 뜨거운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분기, 그러니까 결국 2분기서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뜨거운 장세가 될 것이다 예상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뜨거운 장세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러니까 한 7월 뭐 이런 식으로, 뭐 6월 말이나 네. 7월 뭐 이런 시기에 가서야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언제서부터 움직일까요? 저는 4월, 5월 지나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부분들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도 걱정이 되죠. 얼마나 오를까? 3% 넘을까? 4% 넘을까?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경기 모멘텀은 얼마나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좀 많이 놓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GDP 성장률은 2, 4분기에 12%입니다. 전년 대비. 유럽도 12.7%고요. G10 주요국들을 합쳐서 본다 하더라도 10%에 가까운 성장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가가 오르는데 경기도 오른다. 무슨 조합일까요?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도 오른다는 해석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물론 물가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 경기 모멘텀이 좋아지는 것들은 기저효과 때문 아니냐, 그거를 놓고 좀 논외로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물가도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오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균형감 있게 보는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죠. 물가와 펀더멘탈 경기지표 간의 무게감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좀 본다면 1분기 때는 물가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2분기 때부터는 펀더멘탈이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좀 시장의 그림들을 좀 걱정했던 부분들을 좀 털어내고 좀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앞에 방송에서도 5월 정도 돼야 어떤 방향성이 정확하게 좀 보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좀 5월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이 수출주들의 어떤 상승, 이걸 기대해 볼 만한 근거는 좀 있을까요? 이제 4월 1일 날, 5월 1일 날 이제 네. 수출 증가율이 나올 텐데요. 수출 증가율과 더불어서 레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레벨이라는 건 어떤 레벨을? 금액이요, 금액. 금액이. 수출 금액. 네, 수출 금액이 역사적 최대치를 넘어섰다. 그때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 증가율은 좋은데 이 레벨 자체가 바뀌겠어라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레벨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레벨로 움직임을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부터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5월 3일 날 또 이제 공매도가 제기되기 때문에 심리나 수급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간다면은 경기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수출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그에 발맞춰서 기업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저는 5월 초 너무 많은 이벤트가 몰려 있어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수출 실적이 나온 이후. 네, 그 이후부터 수출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부진하고 주가는 올랐는데 얘는 왜 이러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꼭 집어서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이 두 축이 현대차 멈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출 지표가 나오고 수출의 그 말씀하신 대로 수출 총액이 정말 최고점을 찍는다, 이런 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수출주들이 확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오르는 데에는 일단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올랐을 때 개인의 투심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저는 5월 3일 전후로는 좀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 재개가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는 외국인 글로벌 유동성 중에서 액티브 펀드, 헤지 펀드, 롱션 펀드들이 들어오면서 좀 다이나믹한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공매도를 단기적으로는 공매도를 쌓아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좀 시장이 출렁일 수 있겠고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시장은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공매도가 제기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이용하신다면 이런 기회가 눈덩이를 좀 더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5월달 수출 지표가 좋아졌을 때 투자해야겠다 한국 시장에 했을 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혹은 사기로 사면 좋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같이 집중을 해야 된다. 같이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그게 거죠. 근데 수출주라는 건가요? 수출주, 대형주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으로 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수급은 좀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팁을 드리면은 1월 초에 코스피가 대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너무 예의 없는 시장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구만전자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매니저분들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한 10% 올랐으면 2, 3%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10%
뭐 옆으로 살짝 끼었다가 뭐 갑자기 5%막 대형주가 하루에 15% 오르고 막 그런 증시가 나타났었는데, 그때를 한번 종목별로 한번 잘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것도 맞지만 몇몇 종목들은 외국인이 타겟팅을 해서 샀거든요. 그때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하루에 15%, 10% 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형주 중에. 그런 종목들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연초에 이제 3월에는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연초에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던 그림들,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펼쳐졌던 장세가 1월 초 장세였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연속성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되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답답해하는 뭐 여기 개별 종목들 뭐 기아차 어때요, 현대차 어때요, 현대모비스 어때요, 삼성전,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대형 수출주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종목들이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데 따른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기업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 기업이 작년 8월에 고점을 찍고 올해 초까지 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수출주와 이렇게 좀 매칭을 해보신다면, 얘네들을 덜어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좀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등락을 보일 때마다 매집을 해야 될지를 좀 가늠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저는 제 생각에는 뭐 매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 대형주들에 대해서 하향 혹은 네. 뭐 횡보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 모습의 어떤 끝을 알리는 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고의 시간이 이제 정점에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거나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죠. 뭐 2차전지, 뭐 폭스바겐 그렇죠. 파워데이 이후에는 내재화하면서 대폭락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을 하셨는데,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실적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궁극적으로 그 고점을 넘어서서 다른 레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종목을 기다리자는 건 아니죠, 솔직히. 좋은 종목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그림들이 좀 더 명확해진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면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겠네요. 대형 수출주이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주. 맞습니다. 네. 이걸 빼먹었다가 또 큰일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대형주들 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뭐 아주 시원한 말씀이신데, 하여튼 5월을 한번 기다려 보죠. 지금 그 1분기 기업 실적 이것도 이제 개선이 많이 되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또 한번 그 뭐 수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 그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돼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쓰셨다고요?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좋음으로 인해서 이제 2분기, 3분기 연간 실적도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확인하려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도 그 다음 스텝에 뭐가 있을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까? 단적으로 오늘 테슬라만 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그거 나 벌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 야, 중국에서의 불매운동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장이,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실적이 이제부터 망가진다,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 그러니까 기대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기대에 약간 못 미친다면 좀 시장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자동차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 해결될 건가라는 의문점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워낙 좋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눈높이 조정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뒤에는
이 그림,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주가는 이래? 라는 생각보다는 1분기 실적이 좋아졌어. 그러면은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또는 올해 내년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신다면 좀 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도 얘는 지금 눈높이가 좀 조정관 되는 과정이구나. 결국엔 이쪽 방향성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자동차를 뭐 섹터를 담당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이번에 왜 그 실적 얘기를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쪽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 뭐 90%가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엄청난 수치죠. 네.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한 36%? 네. 뭐 이랬다. 근데 이제 그 ESG에 대한 뭐 네, 여러 가지 네. 일회성 비용들을 덜어냈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그렇게 나쁜 수치인가요? 왜냐면 현대모비스가 실적 발표 후에 너무나 흘러내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거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황하시죠. 36%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웬만한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이 90%, 100%, 80%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높이에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내 다음 분기에 그리고 다음 분기에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을 캐치업할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 들어오는지 성장이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완성차라든지 2차 전지 쪽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익의 레벨을 높여가는 그림들이 좀 클리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이 눈높이를 계속적으로 맞춰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뭐 파년 원지통이 나와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50일 이동, 200일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50일을 하향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자. 어쩌면은 뭐 심리에 의해서라도 수급에 의해서라도 200일선 지지력 테스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준선을 놓고 바라보시면은 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게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게 있고 또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막 이게 서로 섞이니까 어떤 분은 긍정적인 거를 보고 들어가고 어떤 분은 부정적인 거 보고 팔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저 해운 운임 지수가 네. 자꾸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부품주들이 그 운임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익이 줄고 이것이 네.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죠. 뭐 여러 많죠. 얘기가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도. 네. 근데 네. 지금 뭐라 그러죠?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이드에서는 그 뭡니까 그 현대차 그 지배 이슈 네, 지배구조 있잖아요. 이슈. 지배구조 이슈.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이거를 더 매수할 수밖에 있는 거 아니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당연히 언젠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매일 전략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러면 애널리스트로서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뭐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배구조 이슈가 그 종목의 펀더멘탈을 뒤바꿔 버려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 종목이 그 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실적 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뭐 움직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지배구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엇갈리는 등락을 보일 수는 있고 주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로 인해서 이 기업이 궁극적으로 그 지배구조의 정점에 설 것인가, 정점을 서는 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일 당장 이게 바뀌어버린다. 얘가 갑자기 정점으로 서고 얘가 우리 지주회사의 헤게모니를 쥘 거다 라는 시그널이 명확해진다면 저는 그쪽에 베팅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흐름들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시간과의 싸움에 있어서의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될 것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분기 실적이야 뭐 그렇다 치고 네. 그럼 다음 분기 실적은 네.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겠군요. 네. 우선은. 그리고 또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그룹 내에서도 어떤 실적이 우위를 보이느냐, 모멘텀도 레벨도 어떤 실적이 우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도 그 안에서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그룹주를 사는 데 있어서 똑같이 사기보다는 더 좋은 종목을 사고 그렇죠. 싶은 게 마음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얘는 좀 완전 비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줄였다가 이쪽으로 더 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이슈 때문에 그 현대모비스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지금 이러한 시점, 그러니까 막 오른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저 화학주, 철강주, 네. 조선주 뭐 많이 올랐는데, 자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네.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은 어쨌든 비싸 보이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이때 우리가 뭘 팔고 뭘 사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사실 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내 거 이거 공매도 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불안하죠. 그쵸. 더 불안한데, 계속 오늘 어떻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 실적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매도가 제기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공매도가 출회된다라고 해가지고, 공매도가 집중된다라고 해서 그 종목의 업황이나 실적이나 망가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출렁이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얘가 실적이 궁극적으로 출렁인다고 해서 이 출렁임을 다 이겨내고 전고점을 넘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면 시장은 분명히, 그 종목은 분명히 전고점을 넘어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쇼커버링이 뭐냐면은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이 주가가 뭐 마이너스로 가면은 수익이 나는 거겠죠. 다행스럽게도 마이너스 10%대 수익을 내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마이너스 한 7, 8% 갔다가 갑자기 플러스 5%, 10%, 20% 가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은 이 손실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롱으로 먹는 것보다 숏으로 먹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게 다른 종목들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는데 얘는 숏을 쳤는데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상대적 박탈감이나 마이너스 폭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은 쇼커버라 그래서 매수를 해서 공매도했던 걸 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갑작스러운 매수가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많이 출회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당연히 많이 비싼 애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고,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그리고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대감들을 더 높여갈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이라면, 꼭 파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 비중을 좀 줄였다가 출렁출렁할 때 좀 더 들어가는 전략을 펼쳐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그렇죠. 이러저런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약간 비싼 듯 하지만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어. 저런 네, 이유가 그렇죠, 있어.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그 어떤 지표, 이 주주들이 평가하는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에 비하면 싼 거야. 이런 어떤 주관적 의견보다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이건 좀 비싼 거야 라고 보인다면 네. 그게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타깃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종목들은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싸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올해 연말, 내년으로 가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 종목들을 더 들고 가야 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는데 주가가 기대감에 이렇게 막 올라온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
특히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비우셨다가 나중에 흐름들을 1, 4분기 실적을 지나고 그러면서 실적 전망이 얼마나 변하는지 실적의 레벨이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런 플랫한 흐름이었는데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다음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네 라는 종목들은 다시 사셔도 되겠지만 뭐 변함이 없다 라고 한다면 좀 그 종목들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참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이제까지 안 오른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국매가 치어질 수 있고 이제까지 우리가 답답해하고 횡보하던 이 주식들에 대한 뭐 매수세가 다 이쪽으로 몰려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키고 있어야겠네요. 지키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자료를 쓰기도 했는데 그 전략적인 스탠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탑10 종목들은 기존 주도주라고 하는 탑10 종목들을 보면은 1, 4분기 별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코스피 전체에서 이 탑10 기업들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2019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1분기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2분기부터는 이 레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주도력을 좀 주춤하게 만들었던 흐름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영역을 좀 더 펼쳐나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라고 한다고 해서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싼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을 타겟팅을 하는 가운데 그런 쪽이 좀 집중될 것이지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이 타겟팅이 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1일 날 수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를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조금 좋은 트리거가 된다면 오히려 액티브 펀드나 이런 쪽에서 공매도를 하는 물량과 매수를 하는 물량 차이가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신다면 좀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답답하지만 좀 지지부진했던 종목들을 좀 담아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 방송 보시고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해가지고 중소형주 좀 이렇게 저 요새 잘 움직이는 거 한번 좀 담가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원점으로 또 생각이 바뀌실 것 같은데 지금 공매도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또 그렇네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네. 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쇼가롱 이 전략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많이 오른 종목에는 공매도를 치고 숏을 치고 들어오른 종목은 매수 롱을 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매매 수단에 있어서 액티브 펀드라든지 롱숏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는 해지 수단이 있어야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겠죠. 예를 들어 드리면은 작년 6월 19일 날 대만에서 공매도가 조기 재개됐는데 6월 한 달 동안 대만 증시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3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평소보다 많은 훨씬 많이 들어갔죠. 근데 반면에 한국 증시에서는 7천억을 매도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공매도 재개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액티브나 롱숏,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빗장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만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뭐 펀드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롱숏 펀드라든지 이런 쪽들은 롱과 숏의 비율을 좀 정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뭐 공매도가 없었다고 해서 공매도만 막 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롱과 숏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은 롱의 비중이 더 클 거고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롱의 비중과 숏의 비중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숏의 비중이 좀 더 클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종목이 좋기 때문에 숏을 안 치고 롱만 한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같은 종목에 대해서 네. 단지 비율이 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건데 타겟팅에 대한 숏의 비중이 높을 것은 아마도 많이 오른 종목들 펀더멘탈도 좋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몇몇 눈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 공매도가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분에게는 기대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네.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불안할 때 내가 이거 야 공매도 되면 이거 분명히 내 거는 공매도 대상일 거야. 미리 판단하고 지금 뭔가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단 막상 공매도 일단 들어가 보고 정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내 종목에 치는지 확인하고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지. 그거는 주식 비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흔들렸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주식 비중이 뭐 90%다, 100%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줄이고 가시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지금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좀 올해 1월 초에도 그랬고 최근 시장에도 그랬고 좀 성급하게 포지션을 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성급하게 따라가게 되면은 좀 힘든 시간을 거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1년 넘게 투자를 하시면서 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투자자분들을 만날 때나 그럴 때 말씀드릴 것은, 풀 베팅을 한다고 해도 80% 이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제가 뭐 이런저런 전망을 말씀드려도 제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10%가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30%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 긴급하게 투입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워낙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줄이시고 천천히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 비중이 많지 않고 나는 이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릴 때마다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뭐 굳이 주식 비중을 더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을 몇 프로 정도 들고 있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은 주식 비중 80% 가져가시는 데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단기 매매에 좀 집중하신 분들은 지금 한 60% 정도, 70% 정도는 가져가시고 40%는 현금 비중을 갖고 계셔서 좀 20% 정도는 언제든지 뭐 주식 쪽으로 좀 옮기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그 공매도 이후 전략을 이렇게 세워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도 분명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